얘들아,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 50만 원이요? 웃기네요. 그냥 집에서 놀고만 계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혹시 도박이라도 하시나?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리지 말고 그냥 양로원이라도 가시지 그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5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72세 할머니예요. 방금 보신 장면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식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제 삶은 자식들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을 따라가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식들이 가장 우선이었죠. 제 손주들까지 키우며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걸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의지해 보려고 했죠. 그때는 정말 마음 한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제라도 제게 도움을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 중 한 명이라도 제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죠. 5만 원도 아까워하며 급기야는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다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자식들이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 25살 때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했죠. 남편이랑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이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바뀌었죠. 그 작은 아기,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힘든 일들은 다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다 보니 벌이가 부족해도 아들 교육은 항상 제일 먼저 고려했어요.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일했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에는 청소 일까지 했죠. 손이 얼어서 갈라져도 참았어요.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일만 하느라 바빴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커가면서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또 일을 해야 했죠. 그때는 아들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모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매일 미역국 끓여다 주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다 댔어요. 제 적금을 다 털어서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손자 돌봐달라고 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이 이제는 저를 위해 뭔가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으니 현실은 참 쓰라렸습니다. 아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언제나 무너지기만 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들은 자꾸 처가를 우선시하며 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처갓집만 가는 아들, 제가 사는 집엔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손자도 태어났죠.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손자들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자주 저를 잊어갔어요. 물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제겐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중에도 자꾸 힘이 빠지고 몸이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아들에게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믿음을 항상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은 어느 순간 자식들이 떠나가면서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아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저를 떠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점차 자식들에게 실망하며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겐 그 아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건 이제는 좀 지쳐버린 것 같았죠.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호야, 요즘 많이 바쁘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 5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을까?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저의 말에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5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대답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아들의 말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5만 원 정도라도. 그 말을 끝내자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고 처갓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또 돈 달라고 하시네? 우리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정말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 무슨 돈 타령이야. 진짜 지겨워 죽겠네. 며느리는 제가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만 원. 웃기네. 우리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놀고만 계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혹시 도박이라도 하시나? 아, 진짜.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좀 조용히 사셔야지. 우리한테 계속 손 벌리고 그러면 체면이 서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었죠. 알았어, 상호야. 내가 말한 대로 좀 더 기다릴게. 그리고 나서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뭐가 필요하시면 말해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아닌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왜 내 아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자식들의 무심한 반응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아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그에게 조금의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그런 대답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저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려 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순간이었죠. 며느리의 차가운 본색. 아들이 저에게 차가운 말을 했던 그날 이후로 저는 그에게 다시는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그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그를 위해 애썼다고 해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쩔 땐 그냥 지나가던 길에라도 그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를 막았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점점 더 처갓집으로만 가고 집에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와도 며느리와 함께 왔고 저와의 대화는 항상 짧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차츰 차가운 벽이 되어 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상호가 좀 지내는 게 어때? 며느리의 대답은 역시나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그냥 바빠서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엄마는 자식들 패 끼치기 싫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세요. 바빠도 한 번이라도 와서 얼굴 좀 보고 싶지 않니? 저희도 바쁘니까요.
어머니, 솔직히 시어머니 보러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와서 뭘 해요? 어차피 또 돈 얘기할 건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좀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알아서 잘 사세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어머니만 유독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가 들리도록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자꾸 돈 얘기하시면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할머니 보면서 거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정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시든지 해야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그래요?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 그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자야, 너 괜찮냐? 김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제 고민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는 늘 제게 그런 진지한 말을 건넸죠. 그날도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이제 그만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희생해 왔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동안 내내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저는 혼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다 주고 그들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정말 배신한 것일까?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나니 저는 그저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저 바쁘다며 대답을 할 뿐이었죠. 그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그에게 헌신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이 상황에 갇히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고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겠어. 결국 저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내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너무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 안은 고요했고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홀로 지내왔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점점 그런 외로움도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좀 오시겠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울려왔을 때 제 심장은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그것도 오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조금은 놀랐어요. 왜? 내가 정말로 연락을 끊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는 걸까요? 그날 아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챙겼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이제서야 돌아오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대했던 걸 이제 와서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냥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가 무너졌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진짜로 이제는 다르게 대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럼 너희가 그렇게 바뀐 건 정말 내게 필요한 거냐? 네, 그럼요. 어머니, 정말로 저희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 순간 그 말들이 진심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나에게 그 말들이 정말로 신뢰가 가는 말일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야 할까? 그런데 그날 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갈등이 제 마음 속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나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시작된 것일까? 이제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테스트. 며칠 후 아들 상호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부탁하니 결국 제 마음 속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저희가 잘할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동안의 상호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투였죠. 그때마다 나는 항상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했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모두 잊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응, 상호야, 괜찮아. 이제 너희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들이 진심일까? 저는 점점 그들의 태도가 진짜로 변화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 상호와 며느리 정희는 여전히 다정하게 보였지만 갑자기 상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동안 엄마가 남겨둔 재산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속내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순간 저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재산이 다 처분될 예정이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혹시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정리는 하셨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만약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저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재산 목록 같은 거 말이에요. 며느리도 노골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얼마나 있으세요? 저희가 나중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아파트 시세도 요즘 많이 올랐던데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3억, 4억?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미리미리 다 정리해 주세요. 자식들 부담 안 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계획이 없으세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 아닌가요? 그냥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제대로 관리도 못 하실 텐데. 요즘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들 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 숨겨놓은 돈도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고요. 상호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 순간, 저는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줬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돈을 가져가는 기회로 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호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다 준 거 아니었니? 내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으면서.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은 너희들한테 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희가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상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나에게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미소는 너무나 억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해야 할까?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섰습니다. 아들 상호와 며느리 정희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호와 며느리 정희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어떤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그 말투 속에서 이제까지의 내 삶을 모두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시 잘 대해 주려고 하거나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나를 이용하려는 생각만이 떠오른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그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게 하는 말들, 다시 돌아온 듯한 행동들이 전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상호와 정희는 여전히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차 한 잔 드세요.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정말,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온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 상호와 정의는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다 줬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때 상호는 멈칫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을 왜 갑자기 하시는 거죠? 저희는 어머니를 잘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잘 챙긴다고?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무슨 반응을 보였어? 5만 원도 아까워하며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냐? 그 말에 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며느리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때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자식들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리지 않아요. 며느리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고 동정하더라고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그러냐? 면서 정말 창피해요. 이제 좀 철 들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주고 계신 거 아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는 맨날 돈 달라고만 해. 할머니 싫어라고 하던데요. 정말 교육상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 망치시려고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같은 분 때문에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나 봐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 챙겨주는 시대라고요. 아들도 더욱 냉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저희는 저희 가정이 우선이에요. 마지막 악독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연락 좀 줄여주세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야. 제 말이 떨어지자 상호는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를 믿지 않아. 내 인생에서 너희와의 관계는 끝이야.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이제는 내가 나만의 삶을 살아가겠다.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스러움과 후회의 표정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제 너희도 나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거야. 그 말을 끝내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감정들, 자식들에게 느꼈던 상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통보와 재산 처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내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나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었죠. 이미 대부분을 정리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권리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처분한 뒤 남은 재산은 내가 누구에게 남길지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나는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상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호야, 이번에는 확실히 말할게. 내가 가진 것,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어. 내가 다 처분하고 남은 것은 내가 처한 대로 살아갈 거야. 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와서 뭐라고 사과를 해봤자 이미 늦었어. 나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아니라 내 자신뿐이야. 그 말을 끝내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문서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기로 결심한 것들이었고,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기로 한 결정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너희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어. 내가 남긴 것들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거야. 정희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야? 내가 이 집에서 했던 짓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자 정희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동안 충분히 모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부담 주는 건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재산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될 건데 뭘 그렇게 성급하게 처분하려고 하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지금 왜 이러세요? 아, 정말 짜증나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랑 싸우는 것도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양로원이라도 가시지 그래요? 거기서 동년배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좋을 텐데. 우리한테 계속 매달리지 말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 응징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들이 나에게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변호사를 통해 내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죠. 그동안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린 결단은 그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줄 것입니다. 나만의 삶을 살고 그들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야, 너희 며느리 일 들었냐? 무슨 일이요? 정희가 카드비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구나. 남편한테 숨기고 명품 사고 도박까지 했다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저를 도박이나 하시나? 라고 비웃었는데 정작 본인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아들 상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3천만 원 빚을 만들었어요. 카드 8장에 대출까지 어떡하죠? 저희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아요. 정희는 친정으로 도망갔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상호야, 기억나니? 너희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생충처럼 매달리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희가 기생충이 된 기분이 어떠니? 상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 후 한 달 뒤 동네에서 정희를 마주쳤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초췌해 있었어요. 정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상호는 저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친정에서도 쫓겨났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해요. 저는 그런 정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양로원 가시지 그래요? 라고 했지. 이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스트레스가 뭔지 알겠지. 정희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둬야지. 일주일 후 상호가 저희 집 앞에서 밤새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아들은 계속해서 울부짖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매일 어머니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용서받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동네에서는 상호와 정희 가족이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집이 그 집이구나. 시어머니한테 양로원 가라고 한 그 며느리. 50만 원도 안 빌려주더니 본인들이 망하니까 빌어달라고 하던데? 시어머니 5억 재산 날려먹고 지금 어떻게 사나 몰라?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상호는 야간 알바를 뛰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양로원 가라고 한 그 엄마지 라며 놀림당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얼마 전 김 할아버지가 또 소식을 전해줬어요. 영자야, 정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구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상호도 요즘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어. 술만 마신다던데?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정희는 정신병원에서 시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를 계속 중얼거린다고 해요. 상호는 빚에 쫓기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무시한 자식들의 말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었죠. 매일 아침 작은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내 삶에서 내가 해왔던 희생과 배려가 이제는 큰 짐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해준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든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 그게 맞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고,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만 의존했는지, 왜 그들에게만 기대며 살아왔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걸. 자식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했든 나는 나만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립적인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을 가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방식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배신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나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